좋은 식재료를 사용한 맛깔스러운 음식으로 가득한 데다 가격마저 착했다는 그녀의 가게. 여기에 마음씨까지 좋아 동네 유명 인사였다는 한식 뷔페 식당 사장 박씨. 영업을 안 하는구나. 지난해 11월 중순 그녀가 자취를 감추면서 시장도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카드 좀 빌리셨어. 카드? 그 시장 유령 산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 700 있어요. 1억이 넘어요. 물건 산다고 돈 가져가고 뭐 카드값 문다고 가져가고 뭐.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10명, 피해 금액은 4억 5천만 원 정도지만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추산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박씨의 두 얼굴. 그러면서 그녀의 과거에 대한 믿기 힘든 소문이 시장에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텔레비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지. 그거 아들 죽은 거. 손가락 중에서 뭐 살이라고 했다며. 박씨의 숨겨진 비밀은 2003년 4월 6일 새벽 1시 40분경 검은 연기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 어느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일어난 화재. 방 안에서 피투성이 상태로 발견된 한 남성의 시신. 바로 옆방에서도 흉기에 찔린 또 다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고 뒤이어 안방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여성 역시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닌 참혹한 살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피를 상당히 많이 흘리고 피자를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살해 후 방어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각각 다른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녀 3사람은 이 집에 살던 남매 오도 씨와 다영 씨, 그리고 다영 씨의 남자친구인 진욱 씨였습니다. 사람의 손상의 공통점은 얘기, 칼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세 사람의 손상을 쭉 놓고 보면 손상이 주로 발생한 부위가 차이가 난다는 거고. 세 사람 모두 칼에 찔린 상처, 즉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사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세 사람의 처참한 죽음만큼이나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이 상견례 날이었죠. 그래서 뭐 예비사위 쪽에서 누나인가요? 그분들하고 이쪽에서 엄마하고 이제 이랑들 같이 이제 식사하고. 결혼을 앞둔 다영 씨와 진욱 씨의 상견례가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뒤 이 같은 참극이 벌어졌던 겁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지만은 범인에 대한 단서 역시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과 강제로 현관문을 연 흔적이 없었던 점, 그리고 딸 방 침대 밑에서 죽은 딸의 애인의 지갑이 발견됐어요. 이 지갑 안에는 돈 한 10여만 원하고 카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사라진 금품은 없었던 것으로 봐 강도의 소행이 아닌 면식범의 소행으로 의심했다는 경찰.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본 사람은 누구였어요? 앞서 시장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잠적한 식당 주인 박 씨. 그녀는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오도 씨와 다영 씨 남매의 엄마였습니다. 어쩌다 엄마인 박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게 된 걸까? 남매가 사망한 이후 약 3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박 씨. 총 빚이 얼마인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2억 7천원 나오더라고요. 경찰의 의심을 받았지만은 참고인 조사만 받은 뒤 풀려났다는 박 씨.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진전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린 먼저 그날 행적이 알고 싶었습니다. 2003년 4월 5일 저녁 예비 장모인 박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으로 찾아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는 진욱 씨의 가족들.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밤 11시 반이 돼서야 상견례는 끝이 났고 박 씨는 세 사람을 먼저 삼전동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애들 들어온 건 12시 전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30분 후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게 정리를 마친 박 씨가 집에 들어온 시각은 밤 12시 30분경. 이후 찜질방에서 자고 오겠다며 다영 씨에게 말하고는 새벽 1시경 집을 나섰다는 박 씨. 그런데
저희가 접수한 시간은 새벽 1시 40분경인데 검은 연기만 관측돼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걸 보면 1시 20분경이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집을 나선 지 불과 20분 만에 집 안에서 살인과 방화라는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찜질방 가서 잔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내연남 집으로 갔다는 거죠. 그날 밤 집에서 나온 박 씨는 찜질방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당시 신월동에 따로 살았던 연인 김 씨 집에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1시경 택시를 타고 삼전동에서 출발해 그로부터 1시간 뒤인 새벽 2시경 연인 김 씨의 신월동 집에 도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던 박 씨. 하지만 경찰이 새벽 시간 삼전동에서 신월동까지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 등 택시 경로를 추정해 이동 시간을 측정한 결과 실제로는 약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2시에 신월동에 도착한 것이 사실이라면 1시 반경 삼전동에서 출발해야 시간이 맞습니다. 즉 1시에 출발했다는 박 씨에게는 행적이 묘연한 30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박 씨는 그날 밤 12시 반경 집에 도착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알리바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에 종합해 보면 최소 1시간의 행적이 비계됩니다. 그 빗시간을 갖다 실은 어떻게 보면 뭘 했느냐 했을 때 알리바이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딱 맞추지를 못했어요. 남매의 지인들은 엄마의 손으로 자식들과 예비 사이까지 잔인하게 살인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냐고 막 그랬거든. 무엇보다 당시 46살로 중년 여성이었던 박 씨가 혼자서 신체 건강한 20대 성인 3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3사람을 처참하게 살해한 한밤의 불청객은 대체 누구였을까? 먼저 다영 씨의 남자친구인 진욱 씨 시신이 발견된 작은 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과 목덜미 부위에 난 상처로 공격 당시 상황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안경도 벗지 않은 채 엎드려 잠든 것으로 보이는 진욱 씨.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시간도 짧잖아. 여기가 바로 경동맥, 경정맥이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술에 취해 잠든 진욱 씨의 뒤에서 치명적인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탓에 진욱 씨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빠르게 숨을 거둔 것으로 추측됩니다. 옆방인 거실방에서 사망한 다영 씨의 오빠 오도 씨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발견 당시 웅크린 모습이었던 오도 씨의 시신. 치명상은 가슴 부위의 자창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찔렸는데 자창이 앞면에 다 있는데 칼날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 방향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로부터 좌측에서 가해자가 이렇게 찔렀다고 봅니다. 칼날의 방향이 일정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고 있기에 범인은 오도 씨의 왼쪽에 앉아 최초 공격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찌르고 이쪽으로 피하고 면서 이쪽에 또 들어갔고 심장과 폐 그리고 대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강하게 찔렸지만은 방어흔은 전혀 없었던 오도 씨. 만취 상태로 잠이 든 상황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안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다영 씨의 상황은 어땠을까? 지금 이 방에 있는 피해자는 다른 두 피해자와 달리 의식이 있었던 상태로 보이거든요. 발바닥에도 혈흔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공격을 당했을 때 돌아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도 범인은 다영 씨가 방심한 틈을 타 가장 먼저 목 뒤를 찌른 다음 놀라 돌아선 다영 씨의 머리와 얼굴에 상처를 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다영 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이번엔 어깨를 6차례 연달아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범인. 늑골이 절단될 정도로 강하게 찔린 어깨 상처가 다영 씨 사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영 씨는 왜 비명을 지르거나 범인에게 저항하지 못했던 걸까? 낯선 사람이 침입했다면 소리 지르고 뭐 집어 던지거나 방어하거나 깨우거나
이런 행동을 했겠죠. 가까운 지인에 의한 공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왜 그러는 거야 라는 그 의문이 먼저 뒤따릅니다. 이게 뭐지? 무슨 일이야? 이럴 땐 비명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범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불에 타지도 물에 휩쓸리지도 않고 다영 씨의 꽉 움켜진 손 안에서 발견됐다는 그것은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그 머리카락이 꽉 죽었는데 이거는 내가 범인을 알려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죠. 왼손에 5가닥, 오른손에 8가닥. 움켜진 다영 씨의 손에서 발견된 13가닥의 머리카락은 짧게는 9cm, 길게는 22cm 길이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3가닥 모두 모근이 존재하지 않아 머리카락의 주인을 밝힐 수 없었던 상황. 세포 안에 또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그 목에 유전되는 특징이 있고 동일 목에면 사실 어머니 쪽 그 친척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든 자식, 아들, 딸 이런 식으로 이제 목의 라인을 따라서 다 유전이 되는 그 DNA이기 때문에 어머니 쪽으로 유전되어 온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분석한 결과 다영 씨의 손에서 채취한 머리카락은 진욱 씨와는 다른 타입으로 확인이 됐지만 박 씨, 오도 씨, 다영 씨와는 동일 모계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 정황상 머리카락은 엄마 박 씨의 것이거나 다영 씨 본인의 것 둘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사건에 대한 단서는 부엌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개수대에서 발견된 칼 한 자루, 정육점에서 뼈와 고기를 분리할 때 쓰는 이른바 색임용 칼로 확인됐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이 칼에서 다영 씨의 혈흔이 검출된 겁니다. 당시 정육점에서 일하던 오도 씨가 집에서 쓰려고 가져왔다는 칼, 범인이 범행도구로 썼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집안에 현재 몇 명이 있고 어떤 방에 있고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사실 이 범행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색임용 칼에 이어 개수대 안에서 발견됐다는 부엌칼. 부엌칼 역시 원래 집에 있었던 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혈흔이 묻어있어 범행도구로 추정됐습니다. 현장에서 2가지 범행도구가 발견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세 사람의 자상 모양과 깊이가 다른 것으로 봐 2가지 흉기가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 만약에 면식범과 공범이 있다면 동시에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나요? 충분히 있죠. 면식범이 전다행 피해자를 공격을 하고 공범은 만취 상태에서 자고 있는 두 남자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런 형태로 동시에 진행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날 새벽 이곳을 찾아온 범인은 정말 2명인 걸까? 그날에 비어있는 퍼즐을 쥐고 있는 박 씨. 그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인 1990년 남편이 간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부터 박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남편 죽고 나가고부터는 좀 속이 좋게 안 들리더라고요. 거기서는 안 나고 그런 거 없어 서울 가서 살아요. 남편이 사망한 뒤로 박 씨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먼저 1996년경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잠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된 박 씨. 치매에 걸린 할머니랑 같이 사는 환경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며칠 사이에 되게 급격히 악화돼서 돌아가신 거는 맞아요. 할머니의 갑작스런 죽음과 함께 등장했다는 박 씨의 자녀들. 하지만 박 씨 가족과의 동거는 반년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인감도장을 떼가지고 사채를 이제 빌려가 썼더라고요. 강신의 집을 담보로 박 씨가 약 1,500만 원의 사채를 쓴 사실이 들통났던 겁니다. 그 일로 박 씨는 강 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 1997년경 이어서 신월동 김 씨를 만난 걸로 보입니다. 김 씨 역시 그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다고 말합니다. 나 내 거 카드 인감 훔쳐다가 카드 다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깡에서 쓴 거예요. 막 5대인가 몇 개 만들어갖고 1억 한 2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갚다 안 돼가지고 파산 신고했어요.
나한테는 내 인생에서 최악이었어요. 우리가 확인한 피해 남성들만 모두 4사람. 박 씨의 인생에서 남자는 어떤 존재였던 걸까? 이러한 형태의 범죄자를 포식기생 범죄자라고 해요. 포식자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그러한 동물을 포식동물이라고 부르는데 기생을 해서 숙주를 잡아먹는 걸 포식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포식기생 형태의 범행을 이 박 씨가 하고 있다. 의존의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숙주인 남성과 그 집안을 다 망가뜨리고 다 빼먹는 이런 형태를 하고 다시 다른 숙주에게로 옮겨가고 1997년부터 꾸준히 남의 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일을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된 박 씨. 그녀는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동거남들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손님들의 돈도 가로챘습니다. 사기 전가만 무려 8범 이상으로 알려진 박 씨. 그 중에서도 그녀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자녀들이었다고 합니다. 뭐 금전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신용불량자라고. 돈 벌어야 되는데 뭐 자기 앞길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신용불량자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엄마가 다 만든 거라고. 2002년에는 엄마 박 씨와의 소송에 함께 휘말리기도 했던 남매. 그러면서 모녀의 갈등도 점점 깊어졌다고 합니다. 결혼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답답해 했으니까. 그저 평범한 삶이 꿈이었다는 다영 씨는 왜 하필 상견례 날 처참하게 살해당했던 걸까? 사실 가장 가까운 애착 관계여야 할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 애착이 상당히 약하고 어떤 금전적인 목적이라든지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 가입한 남매 종신보험 약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해당 보험은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상금의 약 30%만 수령할 수 있는데 타인에 의해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보상금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건 당시 전전날인가? 예, 전화가 왔대잖아요. 보험회사로. 보험 살아있냐고. 이 사건 터뜨리려면 보험이 살아있어야 지가 돈을 받지. 그거밖에 더 돼요? 정말 박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면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영 씨가 죽어서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에 모근이 없었던 데다 육안상으로도 엄마 박 씨의 것인지 본인의 것인지 확인이 어려웠던 머리카락. 고민 끝에 경찰은 다영 씨가 머리카락의 주인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그 머리카락이 아마 자기 머리카락 같아요. 죽기 전에 아마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머리를 짙은 거 아닌가. 심각한 외상을 입은 다영 씨에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관통상을 입어서 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부위를 잡는다든지 그 부위를 막는다든지 해서 어떤 그와 관련된 손상이나 그와 관련된 그 모양을 취하지 머리를 뽑는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흉기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팔을 들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었다기보다 상처를 입기 전 범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와중에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양손에 쥔 머리카락을 끝까지 놓지 않고 눈을 감았던 다영 씨.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죽어 있는 거는. 원래 사람은 죽으면 다 풀려요. 근데 죽었다는 건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그걸 쥐고 있을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머리카락에 남은 그날의 비밀. 그 답은 단 한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미칠 노릇 아닙니까? 용의자인데 그저 다 용의자로만 20년을 그냥 보낸 거예요. 범인을 특정해 놓고도 계속 이 미제 사건 남는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사건에 매달릴지 모릅니다. 이 용의자라고 하는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알려져서는 국내의 사찰이나 산지 등에서 사진과 같은 모양의 구슬을 발견한 분들을 찾습니다. 납으로 된 이 구슬의 무게는 약 1.7kg 가량이며 그 지름은 약 7cm로 야구공과 그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와 유사한 납부수를 목격하셨거나 소장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지난 9월 12일 서울 송파구 소재의 사설 창구에서 발생한 현금 68억 원 도난 미스터리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11년 3월 15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일이 태기산 인근에 위치한 쉼터 주차장에서 25살 여성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에 대해 아시거나 여성 A씨를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